이번 시간부터는 16장 저생생물과 어류, 좀 큰 동물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에 저생생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저생생물을 저서생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저서동물, 저생동물 이렇게 네 가지 용어들이 서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저생생물은 영어로 벤터스, 바닥에 물과 토양의 접촉면 근처에 사는 생물을 벤터스라고 하고 저생생물이라고 합니다. 저생생물 중에는 광합성을 하는 종류가 있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종류는 저생식물, 파이토라는 말을 앞에 붙여요. 식물이라는 말을 붙여서 파이토벤터스라고 부르고, 동물의 경우는 동물이라는 뜻에 zo를 붙여서 zobenthus라고 해서 저서동물이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이 광합성을 하는 종류 또는 식물의 범주에도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페리파이톤, 부착생물 또는 부착조류라고 하는 그룹이 있죠. 부착조류 또는 부착생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광합성하는 그 LG들이 포함됩니다. 주로 규조류들이 많이 있죠. 부착조류가 있는데 그 부착조류가 점액질을 만들고 돌 표면이나 이런 데 붙어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조류만 있는 게 아니라 LG를 먹고 사는 원생동물도 같이 막 붙어 있고 또 곰팡이, 박테리아 이런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착생물, 페리파이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종류의 생물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생물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말하고, 그런데 이것을 파이토벤터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요즘은 페리파이톤이라는 용어로 별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벤터스를 말할 때는 페리파이톤은 빼고 제외하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좀 큰 식물의 경우도 어쿼틱 매크로파이트라는 표현을 써요. 어쿼틱 매크로파이트 또는 어쿼틱 플랜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쿼틱 베지테이션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이 경우도 그 벤터스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어쿼틱 매크로파이트 또는 어쿼틱 베지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기 때문에 수생식물도 보통 이 벤터스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결국 벤터스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동물입니다. 벤터스는 대부분 동물인데 거기에는 이런 그 무척추 동물들이 들어가죠. 좀 덩치가 큰 것은 매크로 인버티브레이츠, 매크로라는 말을 붙여놨고 미소한 생물, 원생동물 같이 미소한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페리파이톤의 범주에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저서동물, 저생동물이라고 말할 때는 주 타겟이 뭐냐면은 이 매크로 인버티브레이츠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동물, 대부분이 수생곤충의 유생이 많죠. 그 외에 연체동물 이런 것들이 있고 갑각류도 좀 있고 환형동물 이런 것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벤터스, 저생생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거의 저생동물, 저서동물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호수나 하천의 바닥 근처에 사는 생물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그런 동물을 그 저생동물 또는 저서동물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그럼 저생동물에는 어떤 분류군들이 속하고 있는가? 좀 제일 많은 것이 곤충들입니다. 곤충강, 절지동물 문의 클래스죠. 곤충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곤충의 유생이 물속에 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곤충의 유생은 토양 속에 사는 것도 많이 있고 물속에 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변태를 하죠. 알에서부터 유생기를 거쳐서 성체로 가는 변태를 하는데 그 유생기에 물에서 살기 때문에 이 저생동물이 여기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많은 종류가 이제 깔따구 종류,
또 하루살이류 이런 게 양이 제일 많고, 수질이 아주 좋은 데 가면은 강도래, 날도래 이런 좀 덩치가 큰 곤충의 유생도 있고, 정수역, 호수 같은 데, 연못 같은 데 가면은 잠자리, 유충 이런 것들이 삽니다. 그 외에 갑각류도 많이 있죠. 새우류, 호수에는 새우들이 많이 살고, 소하천에 가면 가재 종류들이 많이 살죠. 또 아주 산 계곡으로 낙엽이 많이 쌓인 곳에 가면은 엠피포드, 양각류라고 하는 종류, 갑각류가 삽니다. 엽새우 이런 것들이 살죠. 그 외에 연체 동물도 있습니다. 조개, 다슬기, 뭐 우렁이 이런 그 연체 동물도 저생 동물에 속합니다. 또 실지렁이, 지렁이, 뭐 갯지렁이 이런 종류들도 환영 동물에 속하는데, 이런 환영 동물도 많은 종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담수에 사는 것은 주로 실지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이 하구에 사는 것은 다모류, 갯지렁이라고 부르는 다모류, 바닷물이 좀 들어오는 곳에는 이 다모류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태형동물, 좀 정체수역으로 가면 이끼벌레류도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이 저생동물의 그 특징을 보면은 이 분포가 아주 불균질한 분포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는 그래도 자갈밭에 어느 정도 면적당 어느 정도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천에서도 모래밭에 가면은 이 저서동물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잔자갈밭이 있는 곳이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호수로 들어오면은, 호수는 가운데 부분은 대부분 뻘로 돼 있죠. 그리고 가파른 곳은 바위가 있고, 그런데 군데군데 수심이 좀 얕고 완경사인 곳에 수생식물이 삽니다. 그런데 그 수생식물 근처에 많이 살아요. 저생동물이. 수생식물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걸 먹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알을 낳고 은신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생식물대 근처에만 많이 몰려 있어서 극도의 불균질한 분포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호수에서 조사를 했더라도 수초 근처에서 조사한 사람과 호수 한가운데 깊은 가운데 뻘을 조사한 사람, 또 경사가 가파른 그 안반으로 되어 있는 수변을 조사한 사람, 완전히 다른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균질한 헤테로지니어스한 그 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호수에서는 어떤 저생동물이 많이 주로 나타난다, 또는 면적당 개체수가 얼마다, 이런 것을 대표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호수에서의 그 연구의 가치는 물론 생태학적으로는 중요한, 먹이연쇄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물조사에서 생물 다양성 지수라든가 또는 생태계 건강성 지표 이런 데에서는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천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이 수심, 수초대 이런 데에 따라서 그 분포가 달라지고, 저질의 입도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른 종류가 삽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보면은 좀 유속이 빠른 가운데 부분은 모래나 자갈들이, 상류에 가면 자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종류와 하류에 수심이 깊은 곳에 뻘에 사는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거죠. 또 그 부영량호에서 보면은 호수 한가운데 부분은, 수심이 깊은 곳은 산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산소층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곳에는 저생동물이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더라도 그 저산소 또는 혐기성 조건에 아주 내성이 강한 종류만 좀 있고, 민감한 종들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영량호에서는 현존량은 많지만 다양성이 낮다. 또 이 현존량도 가장자리 보통 한 수심 1.5m 이내 이런 얕은 곳에 많이 살고, 가운데 깊은 곳은 산소가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심에 따라서도 아주 불균질한 분포를 보이는 것이 이 저생동물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생동물과 함께 그 대형 동물로서는 어류를 많이 조사를 합니다. 물에서는 아무래도 그 먹이 연쇄 구성 요소로서 이 어류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류를 많이 조사하죠. 또 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류를 조사하는 도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심에 따라서 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달라지고 또 물고기 종류도 이 도구에 따라서 잡히는 종류도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조사 도구가 이 어류 조사의 결과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그 요소가 되기도 해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막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조사 도구를 소개하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족대와 투망입니다. 족대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돌 아래 또는 수생식물이 있으면 수생식물 있는 근처에다가 쳐놓고 거기에 발로 밟아서 쫓아냅니다. 그러면 수생식물의 뿌리 사이에 숨어있던 물고기가 튀어나와서 여기 이제 잡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에서 채집이 가능합니다. 보통 수심 1m 이내인 곳에서 한 50cm 이런 정도에서 그 채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이 얕은 데에 많이 살아요. 특히 그 작은 어린 개체들은 물가의 돌틈이나 수생식물 사이 이런 데서 많이 은신하고 살기 때문에 족대가 의외로 많은 물고기를 종류를 채집합니다. 가장자리를 따라서 다니면서 수생식물 근처에서 많이 채집이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망이 있습니다. 캐스트 네트, 캐스트는 던진다는 뜻인데 던지는 네트다 하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해서 쫙 던지면은 쭉 펴집니다. 펼쳐져 가지고 일정한 면적의 안에 있는 물고기가 이 안에 걸려 들어오는 그런 방법인데 좀 잘 던져서 이게 잘 펼쳐지려면은 상당히 그 연습이 필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 족대보다는 조금 수심이 깊은 곳, 조금 수심이 깊은 뭐 한 2, 3m 이내 이런 곳에서 잘 그 물고기를 채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그 물고기를 얼마나 잡을 밀도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가를 조사할 때 이런 방법을 써요. 투망을 몇 번 던졌느냐, 투망을 몇 번 던져서 몇 마리 잡았는가 이런 것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그 투망에 던지거나 아니면 족대의 경우는 1시간 동안 뒤져서 몇 마리 잡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위 노력, 영어로 unit effort라고 합니다. unit effort당 얼마나 물고기가 잡혔는가 이것을 정량 자료의 평가 지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에 그 족대와 투망이 물고기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즉 호숫가를 뺑 돌아다니면서 뺑 돌면서 뭐 10개의 지점 이렇게 정해놓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깊은 곳에서도 하고 얕은 곳에서도 하고 경사진 곳도 하고 뭐 가파른 곳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 앞에 이 족대와 투망은 물고기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액티브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액티브 샘플링. 능동적인 채집법이다 이런 뜻이죠. 그에 비해서 이 두 가지 자망이나 정치망이라는 방법은 가만히 앉아서 한 곳에서 물고기가 이동해 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시브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수동적 샘플링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망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이렇게 격자가 있습니다. 격자가 있고 이런 메쉬가 큰 게 있고 작은 것이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작은 것은 뭐 1cm부터 시작해서 20cm까지 이렇게 크게 여러 종류의 그 메쉬 사이즈를 가진 네트를 칩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이것을 길레트라고 부르는데 왜 길레트라고 부르느냐 하면 물고기가 이것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아가미가 걸립니다.
머리는 빠져나갔는데 몸은 못 빠져나가죠. 그런 상태에서 후진하려고 하면은 아가미에 그물이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레트는 이 메쉬 사이즈에 따라서 잡히는 물고기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메쉬가 크면은 큰 고기만 잡히고 작은 고기는 이 사이로 다 빠져나가죠. 또 메쉬가 너무 작으면 큰 고기는 머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레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그 입자가 메쉬가 큰 것과 작은 것들이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메쉬 큰 그물을 놓고 옆에는 좀 작은 것을 놓고 해서 큰 고기, 작은 고기가 다 잡힐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메쉬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보통 한 2가지, 3가지를 섞어 놓은 자망으로 물고기를 채집합니다. 길이는 긴 것은 한 50m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놓기도 하고 수심이 좀 깊은 곳에서 조사할 때는 수심이 깊은 곳 가운데에서 바닥까지 수직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각 층별로 이제 다른 물고기들이 채집이 되죠. 이 길레트의 경우에 정량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50m짜리 네트를 하루 동안 쳤을 때 몇 마리 잡혔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네트의 그 길이, 폭 이런 그 면적을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쉬의 크기도 제한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한 크기의 메쉬에 특정한 크기의 그물을 놓고 하루 동안 몇 마리 잡혔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몇 시간 동안 몇 마리 잡혔는가 해서 채집을 하죠. 그 다음에 파이크네트라고 하는 정치망이라고 하는 그물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거 유도 그물이 있어요. 그 물고기가 이동하다가 유도 그물을 만나면 이렇게 가운데로 몰려가게 됩니다.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기는 좀 점점 좁아지니까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안에는 또 그물이 또 있어요. 이렇게 몇 차례 통과하고 나면은 물고기가 좁은 곳으로 안 들어가고 넓은 곳으로 가는 성질 때문에 결국은 이 끝에 가서 다 모입니다. 그러면 맨 끝 부분만 꺼내서 열어 가지고 물고기를 채집하면 되죠. 이 방법은 좀 촘촘한 그 메쉬의 네트를 쓰면은 큰 고기, 작은 고기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채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단점은 어떤 물고기들은 그 그물을 만나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후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퇴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잘 안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망과 정치망이 이 패시브 샘플링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물고기가 움직여야 잡힙니다. 물고기가 움직여야 이 길레트에 걸리고 물고기가 움직여야 이 정치망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수온이 좀 낮다든지 해서 물고기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잘 안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샘플링은 물고기가 잘 이동하지 않는 시기에는 잘 안 잡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이 정치망 같은 것을 한번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덩치가 크죠.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람도 여러 사람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호수에서 여러 개 조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개는 한두 군데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물고기의 분포를 보면은 그 특정한 종류가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위가 있는 근처에는 그 바위를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고 수생식물 근처에다 두면은 수생식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많이 거기 몰리고 이렇게 해서 호수 내에서 다양한 물고기를 다양한 지점에서 잡는 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메쉬를 작게 하면 작은 고기, 큰 고기 다 잡히니까 이 길레트보다는 좀 다양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그 패시브 샘플링과 액티브 샘플링 방법이 있고 이 방법에 따라서 잡히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잡힌 양을 정량화하기가 참 어려운데 대개 그래서 물고기의 자료를 비교할 때는 상대적인 분포 비율
그러니까 전체 잡힌 마리수 중에서 뭐 충식종이 몇 %다 또는 외래어종이 몇 %다 이런 상대 비율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방법이 다 다르죠. 방법이 다르고 여기에 따라서 유닛 에포트가 달라요. 단위 에포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정량적으로 호수 내에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는지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외에 우리나라에선 쓰지 않는 방법이 이 전기 충격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일렉트로쇼킹 또는 일렉트로피싱이라고 불러요. 왜 일렉트로쇼킹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전기 충격을 가해서 일정한 정도의 전압을 가하면은 적절한 전압을 잘 조절하면은 물고기가 기절하고 잠시 조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길네트, 이런 그 네트로 고기를 잡는 경우에 물고기가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막 비늘이 벗겨지기도 하고 또 막 그 발버둥 치다 보면은 몸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조사한 다음에 죽는 개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렉트로쇼킹은 거의 죽이지 않고 기절시킨 상태에서 조사를 하니까 기절시킨 상태에서 길이를 재고 무게를 재고 뭐 이런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별로 안 생기고 다시 방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 보면 앞에 이렇게 뭐가 늘어뜨려져 있죠. 이게 전극입니다. 전극을 늘어뜨리면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면서 이 사이에 있는 물고기가 기절합니다. 기절해서 위로 이렇게 떠오르면은 요 뒤에서 이런 그 그물로 떠오른 물고기를 건져서 조사하고 깨어난 다음에 이제 다시 살려보내고 이런 방법이죠. 하천에서도 이런 그 전극을 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절해서 나오는 것을 건져서 조사하는 것이죠. 이 방법이 지금 선진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류를 죽이지 않는 친환경적 조사 방법이고 또 조사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투망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투망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막 도망가죠. 투망이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고 이래서 잘 못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종류는 잡히고 어떤 종류는 안 잡히고 뭐 이런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전기 충격법에서는 그런 물고기 종류에 관계없이 다 잘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죽지 않게 하면은 좋은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과거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뭐 뱀장어 이런 걸 잡는 사람들이 이런 전기를 가지고 남획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죠. 또 전압을 굉장히 높게 해서 물고기가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남획에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류학자들도 지금 이 방법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이런 다양한 어류 조사 방법들이 있고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고 조금씩 다른 결과를 얻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어류를 잡으면은 이제 동정을 먼저 해야 되죠. 어떤 종인가, 어느 종인가를 동정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특징, 분류 키들이 이러한 외부 특징입니다. 제일 먼저 최고라는 것이 있죠. 최고라는 것은 배에서부터 이 등까지 높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붕어 같은 것은 좀 높은 물고기이고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좀 가늘고 길죠. 체구가 낮은, 체장 대비 체구가 낮은 물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체구가 높으냐 낮으냐가 한눈에 보면 벌써 물고기의 특성을 볼 수가 있고, 또 겉으로 아주 유사하게 보이는데 유전학적으로 조금 격리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척추골의 수가 좀 달라집니다. 포유동물, 사람의 경우는 척추골의 수가 딱 정해져 있죠. 변이가 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동물들 보면은 척추골의 수가 예를 들어서 뭐 33개에서 35개, 또 어떤 종류는 뭐 한 35개에서 37개 사이 이런 식으로
변이가 좀 있습니다. 한두 개씩, 뭐 두세 개씩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또 유사한 물고기가 격리돼서 몇천 년 살다 보면은 완전히 그 특성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는 아종 또는 변종, 심하면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척추골의 수는 어떻게 세느냐 하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로 찍어서 척추골 숫자를 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삶아서 살을 다 떼어내고 척추골 숫자를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고, 엑스레이 사진으로 판독해서 숫자를 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의 수와 모양, 물고기 지느러미가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이 가슴 지느러미가 있고, 등 지느러미가 있고, 배 지느러미가 있고, 이런 그 꼬리 지느러미가 있고, 그런데 어떤 종류는 지느러미 모양, 위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여기에 에디포우스 핀이라고 하는 요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들은 연어과 어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핀인데, 지느러미인데, 그 지느러미가 있는 종류도 있고 없는 종류도 있고 해서 이게 분류 키가 되는 거죠. 또 이 꼬리 지느러미가 이렇게 넓게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갈라져서 위쪽 아래쪽이 갈라진 경우, 또는 통으로 한 개만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분류 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핀레이라고 했는데 지느러미입니다. 지느러미의 모양이 단단하냐 말랑말랑하냐, 이것을 그 하드 핀레이, 소프트 핀레이 피쉬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분류에서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 하드 핀레이냐 소프트 핀레이냐, 지느러미가 하드냐 소프트냐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단단한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 이것이 하드 핀레이입니다. 하드 핀레이는 손을 갖다 대면 찔릴 정도로 단단합니다. 대개는 이것이 자기 보호 기작이 됩니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포식자가 있을 때 이 하드 핀레이를 세우면은 그것이 이제 몸에 찔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저항하는 그 방법이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그 앞에는 하드 핀레이가 있고 뒤에는 소프트 핀레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잉어, 붕어 이런 것들 보면은 처음 한 개만 하드 핀레이고 그 다음엔 말랑말랑한 그 소프트 핀레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핀레이 피쉬는 하드 핀이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있고 뒤는 말랑말랑한 거죠. 이건 손으로 만져보면은 전혀 손이 다치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지느러미입니다. 연골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드핀 전체가 하드핀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만 하드핀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이 분류 키가 된다. 그 다음에 측선의 비늘 개수, 물고기에 보면 옆으로 이렇게 측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각 세포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감각기관들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그 비늘의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비늘의 개수를 세면 종류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분류의 키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가미 세파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파라고 한자말로 쓰는데 영어로는 길 레이커입니다. 아가미에 이런 갈퀴 같은 게 이런 거름 장치가 있는 거죠. 물고기의 아가미를 보면은 바깥쪽에 아주 섬세한 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길 필라멘트라고 해서 이것은 물속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호흡기관입니다. 물고기의 호흡기관이죠. 물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산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과 혈관이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가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가장자리까지 혈관이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혈관으로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길 아크라는 그 뼈가 하나 있고, 이 안쪽으로 있는 게 여기 길 레이커입니다. 이 길 레이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입안으로 들어온 물이 보통은 이렇게 그 아가미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가미를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먹이가 들어오는 것도 이리로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숨 쉬는 물도 입으로 들어오고 먹이도 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입으로 들어온 먹이가
여기에 걸러집니다. 여기에 걸러서 이게 상당히 많은 물이 막 통과시키는 거죠. 먹이를 먹기 위해서 많은 물을 통과시키는데 여기에 먹이를 걸러 가지고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파의 크기를 보면은 이렇게 굵은 세파가 적은 숫자가 굵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촘촘한 세파들이 있는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는 플랑크톤을 먹는 작은 먹이를 먹는 물고기이고, 이런 것들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식성 큰 먹이를 먹는 그 물고기의 아가미 세파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세파의 간격이 그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의 종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식성 어류냐 플랑크톤 식성 어류냐에 따라서 이 길레이커의 간격이 다르다 하는 거죠. 또 물고기의 식성을 보면은 좀 다양하게 나누어지는데, 이 물고기의 식성에 따라서 물고기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길레이커도 달라지지만 입 모양, 또 내장의 길이, 체형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요. 제일 작은 먹이를 먹는 게 플랑크톤 식성 어류죠. 플랑크톤 식성 어류는 입이 약간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을 가다가 동물 플랑크톤이 나타나면 그걸 먹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플랑크톤을 먹는 어류고, 그 다음에 부착조류를 먹는 어류들이 있습니다. 은어, 뭐 돌마자 이런 것들 보면은 돌에 부착조류가 많이 붙어 있으면은 그 입을 대고 쭉 빨아먹습니다. 입을 밀착시킨 다음에 빨면은 거기에 부착조류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은어가 살면은 그 은어가 사는 지역의 돌에 보면은 부착조류에 은어가 빨아들인 입 자국이 생깁니다. 초생달 모양으로 은어의 입 모양이 자국이 생겨요. 그렇게 쭉 빨아들이는 부착조류를 먹는 물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식성은 그 계곡에 사는 물고기들이 많은데, 계곡에 보면은 곤충들이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거기 곤충들이 많이 살고, 물에서 곤충이 떨어지기도 하고 곤충이 와서 알을 낳기도 하죠. 그 곤충이 알을 낳으려고 왔을 때 물고기가 이제 그것을 잡아먹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약간 위쪽으로, 입이 약간 위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어식성 어류도 약간 그 물고기를 잡아먹기 좋도록 약간 위쪽으로 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흡입성, 모래무지라고 하는 종류를 보면은 입이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닥에 있는 모래를 빨아들여서 모래에 붙어 있는 부착조류를 먹고 모래는 다시 뱉어내요. 모래는 계속 뱉어내거나 아가미 사이로 밖으로 빼내고,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작은 벌레, 물벌레, 곤충 유생이라든가 또는 부착조류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이 아주 아래를 향하고 있죠. 이렇게 그 물고기의 먹이 종류에 따라서 입 모양도 좀 달라지고 내장의 길이도 달라집니다. 보통 육식성 어류는 내장이 좀 짧고, 그 초식성 어류, 플랑크톤 많이 먹고 이러는 어류들은 좀 내장이 깁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그 긴 내장이 필요하고, 동물성 먹이를 소화시키는 데는 훨씬 쉽기 때문에 좀 내장이 짧다. 또 위가 있는 물고기도 있고 위가 아예 없는 물고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체형이 그 물고기가 사는 유속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체구가 높은 물고기, 체장에 비해서 체구가 높은 물고기는 좀 유속이 느린 곳에 사는 종류이고, 종개라고 하는 것은 미꾸라지처럼 생긴 종류들입니다. 아주 하천의 유속이 빠른 곳에 바닥에 붙어서 돌 사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는 이 종류는 체구가 좀 낮은 그런 종류들이다 하는 거죠. 붕어는 보면 체구가 좀 높은 편이고 피라미는 좀 체구가 작죠. 그래서 피라미가 조금 더 유속이 있는 곳에만을 좋아하고 붕어는
붕어, 납자류 이런 거는 유속이 좀 느린 곳을 좋아하고 이런 종류들입니다. 또 어류의 체장과 체중의 관계도 종종 어류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X축은 물고기 길이고 Y축은 체중입니다. 자, 체중, 어떤 그 물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3승에 비례하는 거죠. 부피는 길이의 3승에 비례하는 것인데, 그 길이가 길어지는 데 비해서 체중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커지면서 뚱뚱해지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커지면서 좀 좁고 길어지는 종류가 있고 어린 시절에 더 통통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길이와 체중의 관계를 보면은 이게 길이의 3승이 아니라 뭐 2.6승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좀 뭐 4승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뚱뚱한 것들은 그 종류에 따라서 기울기가 다른데 지역 간의 비교를 해보면은 커가면서 먹이가 부족해서 좀 홀쭉해진다, 살이 안 찐다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좀 작아지겠죠. 길이는 길어졌는데 먹이가 부족해서 홀쭉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은 좀 기울기가 작아집니다. 이것은 산술 스케일이고 이건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거예요.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이게 직선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그 물고기가 성어가 됐을 때 먹이가 풍부한가, 또 이 아래쪽이 높으면은 뭐 어린 시절에 먹이가 풍부한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특징입니다. 오늘은 물고기의 특성, 저생동물의 종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